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통령 3박 6일간의 한일, 한미 연쇄 정상외교를 마치고 현재 귀국 중에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찬탄파 인적 청산보다는 미래를 위한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전국 현안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합니다. 문자를 보내실 분들은 샵 9730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귀국 중에 있습니다. 순방성과부터 짚어볼 텐데요. 네 분 짧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씩 먼저 듣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간의 일본, 미국 방문. 먼저 박명호 교수님부터요. 네, 일단 실패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이라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진전이 되고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복병들은 좀 숨어 있지 않는데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빅터 차 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총알은 피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봉을 일단 피해 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께서는요? 일단 무난한 순방이긴 했었는데 전 무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예. 미국 대통령과의 그 대담 회담에서 말이죠.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그 소셜 미디어에 뭐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전에 해명이 됐고. 예. 직접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미군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느냐.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얘기를 직접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조리 있게 하더라고요. 약간 긴장돼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말을 잘못하면 이게 회담이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잘 선방하면서 상당히 뭐 다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말씀들을 하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순발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이 상황을 미국 대통령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조리 있고 짧게 설명한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우려했던 게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만 이게 문서화되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뭔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다 아슬아슬하게 생각했던 건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일단 합의한 대로 하겠다. 나중은 나중에이고 그런 점은 의미가 있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셔틀웨이의 복원을 완전히 했다라는 거, 완전히 정착시켰다는 점,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 또 성숙한 면이었다. 특히 이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2013년도 위안부 합의. 대단히 그때 논란이 많았던 거였고, 또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의
제3자 일본 그 강제동원에 대한 거 그것에 대한 이 논란적이었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거. 뭐 신문과 인터뷰였습니다. 사실상 일본에 한 얘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를 대단히 선방을 넘어서 대단히 성공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강전의 대변인요. 아직은 평가하기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는 우리 측에서 1,500억 불을 더 투자하는 것.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뭐 정확하게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향후에도 실무회담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도 좀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 과정에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는 좀 의문점은 있어요. 대선 과정에서도 다른 상대방 후보가 미국과의 관계에 물어보니까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잘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취임 한 달 뒤에 기자회견을 할 때도 미국의 그 관세 기간이 협정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가냐 물어봤을 때 7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거든요. 이번에 미국에 갈 때 뭐 비행기에서의 내렸을 때 의전이라든지 숙소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로 홀대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경화 그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이 빨리 나오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무던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당에서는 일부 좀 굴욕적이었다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가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실용 외교를 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네.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의 대변인께 이 부분 좀 확인하겠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는 특별수행원으로 그렇죠. 또 참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길에도 배웅을 나왔을 거예요. 또 이 블레어 하우스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사 중으로 휴관 중이었다는 설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블레하우스를 쓰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공식 실무 방문으로 갔었지만 블레하우스에서 지냈었거든요. 그게 공사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같은 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 한국의 언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폴란드 대통령이 9월 3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블레하우스를 쓰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러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있고 강경화 장관의 그 이제는 대사죠.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G7 때 하기로 했었다가 미국에서 양해를 구하고 미뤄서 이번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강경화 내정자에 대해서는 아그레망은 주재국에서 내주는 것이고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2023년에 조현동 대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정말로 G7 때 미안한 마음, 양해를 구할 정도였으면 이게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를 특별수행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데려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확인은 안 된 내용입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는요? 저는 한 90점 이상은 그래도 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좀 조마조마한 게 있었죠. 외교부 장관이 왜 일본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직진을 했지? 강훈식 비서실장은 보통은 이제 자리를 안 비우는데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왜 갔지라고 했는데 이게 물밑 협상을 위한 거였고 그 결과물은 종전의 협상을 뒤집는 그런 이제 뭐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게 확인되기도 했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저는 최소한 이제 야당에서도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미국 국무부에서 이를테면 이제 홀대 논란은 항상 보수 진영에서 이 진보 대통령이 갔을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 홀대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실무회담이었고 국빈회담은 38번 중에 2번밖에 없었더라고요. 한국 대통령들이. 그리고 블레어 하우스라는 곳은 실제로 현지 유튜브들이 찍어 올린 영상을 보면 공사 중인 게 맞고 미국 국무부에도 조선일보 등에서 취재했을 때도 공사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런 논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50분간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이 됐는데 최 교수님, 이 가장 눈에 띄었던 한 대목을 꼽아라, 장면을 꼽아라면 어떤 점일까요? 전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추켜 세우는 거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했던 문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리하게 설명한 게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못지않게 남북관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해달라. 네. 자신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보조 역할자겠죠.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근데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뭐 일본 총리가 뭐 팁도 줬다고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이 분위기를 풀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강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수 정당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의 이 방미 성과에 대해서 어떤 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려 하는 것 같아요. 뭐 깎아내린다고까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봤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강우지 비서실장이 날아가겠느냐. 24일 날 그런 평가도 있고 예상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름 또 이렇게 걱정스럽게 봤는데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고 위대한 미국이 다시 시동이 걸렸다라는 취지의 얘기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문제 풀어왔거든요. 그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야 뭐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죠. 물론 뭐 방위분담 얘기도 안 나와서 다행스럽게 합니다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농축산물 개방 문제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선방했다고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이 대회담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나름의 위트를 발휘한 거. 예. 전 그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아마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감각이 극대화돼서 발휘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상돈 전 의원의 표현을 합해 보면 그 생존 본능과 현실 감각이 탁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권력의 흐름과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 스마트함을 갖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정치적 예. 스마트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상당히 준비를 했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가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그 젤렌스키 모멘트를 피했다는 외신의 평가라든가 또는 총알을 피했다라는 빅터 차 교수의 언급처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자연재해로까지 불려지는 상황인데 이 3시간 전에 그 SNS에 올려서 긴장감을 가져왔다라는 게 트럼프식의 어떤 그 기강 잡기 뭐 어떻게 보면 그 주도권 잡기의 그 패턴이 아닌가라고 한다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가고 또 일본과 미국과의 그 합의문 작성처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문서화되는 과정이 예. 남아 있을 터인데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다만 그런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대강의 틀을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정상회담 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펄지, 숙청 또는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한국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 글과는 다르게 상당히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정보 교회를 급습하고 그리고 이제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 특검의 수사가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 강찬희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런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중간에 누가 거쳐서 전달을 했던 네. 어떤 경로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니까 전 세계 정보들은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게 정상회담 한 3시간 전에 이런 SNS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마침 미국에 가 있었고 그래서 이 글이 올라온 다음에 정상회담 직전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만나서 사실관계와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교회와 그리고 미군 오산 그 군사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여기에 네. 대해서 대놓고서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보가 좀 왜곡돼서 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주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의제를 꺼냈다라는 것. 이게 특검이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해외에서 보았을 때 민주적인 절차로 법과 원칙을 지켜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이게 정상회담의 분위기까지 연결은 안 됐는데 계속해서 뭔가 교회 보수적인 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관련 사항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왜곡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정보의 유통 구조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3-4시간 전에 이제 이거 SNS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기자들한테 오해였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막상 진짜 아까 제가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다른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압수수색 얘기도 꺼냈고 오산 미군기지 얘기도 했단 말이죠. 최근에 고든창 네. 위씨라는 그 네. 상당히 그 우익 성향의 극우 성향의 이제 그런 기고다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미국에 분명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도 극단적인 세력이 있듯이 미국이라고 없으라면 없죠. 그래서 최근에 모스탄이라는 사람도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잖아요. 네, 미국 리버티 대학 교수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제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유해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떤 그 특정 종교와 연결되면서 잘못되고 왜곡된 정보가 어떻게 흘러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하나 크게 하나의 경우의 수고 미국의 정보력으로 볼 때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 무슨 제3세계를 보는 것도 아닐 거고.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봐요. 전혀 왜곡되게 잘못 물론 첫째는 이제 그 정보의 유통 담론 구조가 왜곡돼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좀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런 친중이다 반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나쁘게 보려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미피초코이 같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았고 숙청하고 이제 혁명 얘기는 대통령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그 대신 이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라든지 미군 기지에 대한 어떤 그 정보 수집이 있었지 않냐라는 말은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적절히 결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약간 화를 냈거나 잘못된 얘기를 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집을 잡힌 일을 했으면 발언했으면 아주 많이 꼬일 수 있었다고요.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잘 됐다고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 남부 중심의 기독교 복음주의의 정책 기반이 일부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교회 급습을 당한 한국 교회의 이 교계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경로를 통해서 일부 정보가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급하는 성의 정도를 표시해야 할 아마 최 교수님 말씀대로 실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뭐 대통령이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어떤 정책 성의를 표시한다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 관련해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이 순방에 따라간 이유가 그 오해를 푸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런 경우가 박 교수님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으니까요. 우리 비서실장과 미국의 비서실장이 이런 문제로 뭔가 같이 한 라인을 개설하고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아마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게 되면 우리 측의 성의를 최대한 표시하는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 설명에 좀 권위를 좀 더할 수 있고 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비서실장 간에 그 한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좀 필요한 대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 측에서 봤을 때 충분히 또 성의 있고 정확한 내용의 설명이 가능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 된 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절반은 정치적 기교라고 할까요? 일종의 회담을 앞둔 그 기선제압용의 정치적 포석과 함께 했던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게 설명이 잘못되거나 또는 그 왜곡됐을 때 갖는 부담이 훨씬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적절하게 잘 해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26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요. 이 조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전체 응답자 53.1%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조선업, 제조업 등 경제협력 확대가 18%,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구축 14%, 북미 대화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이 13.9%로 나타나는데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성과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이나 이제 해외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좀 보여오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 첫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이 워낙에 집중도가 높기도 했고 또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워낙에 변동성도 많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추후 여론조사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짚어볼 내용도 있을 겁니다. 강전의 대변인. 네. 그래도 외신의 평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편이고 또 외교 분야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독 국민의힘은 이번에 합의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해서도 상세한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상 간의 신뢰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가져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우리 측에서 1,500억 불을 더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농축산물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내기는 했는데 테이블 위에 안 올라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서면으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언제 이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날짜를 받아오지 못했어요. 철강, 알미늄 이런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 간의 신뢰 구축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세와 관련한 협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우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나라 회사들에 대해서 디지털 세금이라든지 규제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서면을 작성을 해와서 향후에 뭐 3년, 5년 동안은 우리가 이 관세로만 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왔으면 국민들께서 좀 덜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이제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을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국민의힘 대선 자금으로 쓰였던 돈이 통일교로부터 권성동 의원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굉장히 좀 특검으로서는 명징한 근거를 잡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의 2인자 윤영호 씨가 1억 원을 건넸다고 본인의 수첩에 당일날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렇게 써놓고요. 심지어 당일에 돈 상자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월과 3월에는 그 진술의 내용을 보면 일단 한학적 총재를 직접 그 통일교 본진에서 권성동 의원이 만났고 쇼핑백 2개의 들이 돈을 이제 받으면서 큰 절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을 했고 그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뭐 소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문자도 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요긴하게 쓰기를 바란다. 만약 진짜 돈을 안 받았으면 그 권성동 의원은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답장 문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새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차명폰을 그 보좌관 이름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윤여호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분한테 잘못 전화를 해서 그 특검의 수사를 받고 나오는 윤여호 씨와 접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신병 확보에 나설 겁니다. 네. 자,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최종적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이 단체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이제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 부분이 이제 당원 명부하고도 이제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사 압수수색이 바로 그 부분이죠. 네. 당원 명부 확보를 하겠다는 건데 일건 보기에는 이제 정당의 당원 명부를 가져왔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당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당원 명부일 테니까. 근데 지금 말씀처럼 통일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종교가 특정한 목적, 다시 말하면 정당의 어떤 그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려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 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일상적인 차원에서 정당의 당원 외 명부를 압수하느냐 이거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그 당시 이제 권성동 의원을 미는 그런 정황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튼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쨌든 이 케미가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당무에 개입한 건 물론이고 특정 종교의 당원들을 사실상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입시켜 했다는 정황이란 말이에요. 의혹이죠. 이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왜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가느냐, 민주주의 위반된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이른바 헌법에 나와 있는 정교 분리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결국 이제 당사 압수를 못했는데 어떠한 형태든 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제출 형태라든지 협조를 해야지 이걸 무조건 이 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지금 권성동 의원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겠다라고 또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당대표 선거에도 결과적으로는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특검에 지금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돈 문제는 아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건 뭐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집단 입당 문제인데 요건 이제 법의 영역하고 정치 행위의 영역 그 사이에 지금 좀 놓여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통일교 그 교도들이 집단 입당한 게 문제면 산악회나 무슨 그 모임에서 집단 입당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그 통일교라고 해서 더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우리나라 정당들의 성격이 지금 급격하게 변한 거에 그 정점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정당에서 이게 이제 컬트 정당까지 지금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산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원 중심에 또 이번에 그 국민의힘 그 대표 선거도 사실은 당원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였다는 걸 보면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정당의 이 성격이 변화하는 거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정치 발전은 이제 별도의 문제로까지 아마 논의가 비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법과 정치의 영역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정당이 이 대제에서 지금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강진우 대변인은 권성동 의원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권성동 의원은 일단은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오늘 특검에서는 근데 브리핑 과정에서 보면은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검 측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사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법원에서 유죄 무죄 판단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특검 상황에서는 저는 구속영장 청구는 곧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건 직접 이 이슈와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 교수님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당원 중심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당원 주권주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잘못된 왜곡된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민심과 완전히 괴리된 당원 중심. 이런 정당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정당이 민주화 이전에 일반 명사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민주화위에 변모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가면서 더 왜곡되게 가는 것 같아요. 당원 중심이라는 당원 주권이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 같은 종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단체에서 종교에서 당원을 완전히 이제 거의 매수 비슷하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왜냐하면 이 경선 룰 자체가 80대 20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완전히 정당이 민심과 괴리되는 거예요. 민심과 당심의 역설. 예. 이건 올바른 정당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또 당원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 수사에 불응을 하고 있죠. 네, 재판에도 네네. 안 나오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출석은 하지만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있고 이 구속 영장이 만료되는 시점이 31일인가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소가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언론에서 전망하기로는 31일 이전에 구속 기소를 할 거다. 그리고 그 혐의로는 구속영장에 청구했을 때 적시가 됐던 세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그리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 그리고 알선수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기본적으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일보 단독 기사 등을 보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또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러저러하게 김상민 검사한테 공천을 주라고 하면서 김영선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냐. 명태균의 진술은 이렇다라고 제시를 하면 굉장히 이건 거짓이다. 내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나는 그냥 경선에 붙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을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자기 항변을 하고 주변에 이제 입회한 변호인들이 만류하는데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독이 될지 아니면 정말 항변이 설득력 있다고 특검을 좀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김영선 의원 그 당시에 뭐 여러 이 사실관계들이 있어서 아마 구속 기소는 그거는 29일 이전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장미 변호사 설명에 대해서 혹시 강재래 대변인 하실 말씀 해주시고요. 지금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구속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네.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어쨌든 특검이라는 법을 가지고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인권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존중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법과 원칙에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 SNS에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고 그걸 만들어서 결국에는 본인 부부, 정진상 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인권 보호한다고 비공개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는 공개 출석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CCTV를 공개하겠다. 본인들이 열람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것은 저도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일이 구속기한 만료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통일교에서 받았다라는 그 물건들 이게 뭐 가품이냐 진품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또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김건희 여사가 네.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나온 다른 혐의들을 지금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속기간 만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영장에 청구되어 있었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를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도 특검의 시한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세 가지 혐의는 곧 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실질 심사를 3시간 25분 가량 진행이 됐고 오후 4시 55분 그러니까 한 5시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보도에 따르면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그죠? 발부 여부죠? 네. 네. 발부 여부 박명호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법적인 판단이겠지만 그 거짓말 논란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전 총리가 사실 50여 년의 그 공직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그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이죠.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발부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범죄 중대성이라는 면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자리였거든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는 자리예요. 국회 동의를 받는 유일한 국무위원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쨌든 그 계엄이 불법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끝까지 막지를 않고 전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운 것 같아요. 나중에 11명의 국무위원이 성립되잖아요. 대통령, 네. 국무총리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11명의 국무위가 성립이 되는데 그때 행동을 보면은 본인이 몰랐다는 건 거짓말인 거 이미 밝혀졌고 뒷주머니에 넣어놨었다. 그리고 결국 헌재와 이제 그 국회에서 위증한 게 됐어요. 위증했다는 건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국무총리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방조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도운 흔적이 있다면 이건 범죄 중대성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예.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도주혐의야 당연히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게다가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지금 구속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같은 이제 그 범죄에 동조하고 방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가 있다면 제가 볼 때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강세 대변인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면 이건 최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초유의 일이고 일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임무 종사는 아니고 내란 수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조 혐의거든요. 그거는 특검 측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기각 결정이 나올 때도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좀 달라진 것은 서류를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이외에는 실상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부터 했던 얘기지만 특검이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란 상황에 있어서 문건을 봤다 안 봤다가 얼만큼의 적극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까지 영장 청구된 사람들 중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 가능성은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지금 특검 상황에 있어서는 법원이 영장을 좀 쉽게 발부해주는 상황들이 있어서 발부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이게 발부가 안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운이 그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추경호 네. 비상계엄 선언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혐의 내용입니까? 일단 계엄의 날 당일에 이 국회에서 해제 그 표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혼선을 초래한 게 단순히 이제 자기 판단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고 또 최근에 또 수사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9명이 당장 이제 수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서 9명은 어떤 성격인 겁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이제 그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 내용 중에 하나가 800억 원대의 이제 개발 이익금을 남기고도 영원을 냅니다. 어떠한 그 개발 이익 환수도 하지 않아요. 보통의 부동산 업체들은
100%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원래는 이 조치가 내려졌다가 이 철회가 됐는데 그때 김성교 의원이 당시 군수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상당히 친분이 있고 그걸 가교로 국회 입성까지 한 것으로 되고 있어서 혐의에 또 오르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명호 교수님, 이 추경호 의원, 나경원 의원님은 상당히 당의 중진들입니다. 그렇죠. 중진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경우도 지금 이제 그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된 것도 당일날 아마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두 분 모두. 그래서 이 과정에서의 연루와 뭐 방조와 참여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사실 이게 정치 행위하고 그 법적 잣대의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지금 이게 균형이 필요한 사안인데 예.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공격할 만한 사안일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건 분명한데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 네. 계엄해제 표결의 경우에 참여한 것도 정치 행위고 찬성한 것도 정치 행위지만 불참한 것도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거의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가지 못하도록 한 거냐 결과적으로.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의도를 가졌느냐에 대한 법적인 증명이 가능할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이 와중에 지금 여의도 정가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특검 기간 연장론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특검 기간 연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제 상정을 했다라는 건데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수사 검사도 늘리고 또 수사 범위도 다시 확정한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아직 꽤 남아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고 검사 수도 이제 40명이나 되는데 내란 특검, 근데 검사 이제 70명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관점은 지금 제가 봐도 지금 이게 고구마 뿌리라고 그러나요? 이거 캐도 이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민주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예.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처음에 특검법을 만들고 이제 발의하고 통과시킬 때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이제 벌써 뭐 이제 처음에 특검법에 나와 있는 대상이 16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개 안 됐어요. 3개밖에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맞선수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봐도 기간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지금 양평 공특혜 이런 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게다가 지금 그 오빠 관련도 있고 장모 관련도 있고 그럴 텐데 이걸 계속 하려면 아마 특검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가 걸 수 있다는 판단 함직하다. 그러면서 볼 때 특검 기간 연장은 민주당으로서 명분이 있는 건데 야당으로서 이제 이게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받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 이제 법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절대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장동욱 대표입니다. 강실 대표, 장동욱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네. 보고 있는지요? 저희 당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특검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들,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을 정해서 기간을 정하는 건데 이제 특검 뭐 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그 기간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한다라든지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먼저 앞서서 특검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은 일할 수 있게 더 편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주는 모양새인데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역풍이 올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생각합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코너 정치적 창견 시점으로 진행합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윤미 변호사,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를 거쳐서 장동혁 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와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강성 행보가 장동혁 대표를 탄생시키는데 이유가 됐던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일부는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 부분이 완전 당신과 민심이 괴리된 지표를 보여주고 8대2 룰이 아니었으면 사실 장동혁 후보가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지표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그리고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그 여론조사도 민주당이나 다른 지지층들은 이제 관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구조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고 장동혁 후보가 된 거다. 왜냐하면 강성 경쟁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게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강성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그 결과물이 장동혁이라는 당대표를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네. 강진희 대변인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김문수 후보의 한동훈 공천 발언이 패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친길 반한 많이 작동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투표, 그러니까 본투표가 처음에 끝나고 결선으로 김문수, 장동혁이 올라갔을 때 그때 장동혁 후보는 본인의 스탠스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은 친한계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 이거 본인이 선거에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던 간에 본인의 그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 의원 만나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조경태 의원하고도 뭐 통화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최악은 막아야 된다라는 형태로 그것도 좀 저는 독특한 형태라고 봅니다만 최악은 그러니까 장동혁이고 차악은 김문수니까 김문수를 찍어달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근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전 대표 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세포 자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부지불식간에 본인도 한동훈계가 암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썼다는 거 그리고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특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특검이 저희 당사에 압수수색에 들어오니까 로비에서 한 10박이 네. 넘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여줬었던 진지함보다는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 그리고 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뜨면서 약간 희화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좀 패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결선 투표 결과를 보면은 주목해 볼 점은 국민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6대4 정도로 장동혁 후보를 이겼는데 당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이제 한 2만여 표 앞섰습니다. 네. 국민 여론조사는 김문수, 당심은 장동혁. 박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8대2의 그 결정 구조가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5대5였다라든가 또는 10대0이었다라든가 한다면 이런 결과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뭐 그 당의 일이니까 당원들이 결정한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서 우리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컬트 정당으로 이제
일보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고 조금 왼쪽으로 이제 지지층이 있고 조금 더 왼쪽으로 이제 중도 또는 이제 그 무당파층이 있는 이런 배치 구조가 된 데서 결과적으로는 80%의 의사가 반영된 당원의 힘이 결정적으로 장동혁 대표 탄생에 기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좁힐 것이냐, 계속 당심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외연 확장의 그 어떤 그 노력을 또는 계기들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바로 이제 신임 장동혁 대표의 행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악수는 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자, 네 분께 이 장동혁 대표의 향후 행보, 선거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가겠다, 전환길 강사를 공천하겠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공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행보를 대표 행보를 갈까요? 강일까요? 중일까요? 약일까요? 최 교수님. 근데 강으로 가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 안 되잖아요. 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80대 20의 이 지금 경선 룰 때문에 이긴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다 설명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이번에 장동혁 후보가 전 이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결선까지 올린 걸로 봐서 이게 완전히 강성 위주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이란 말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친한을 푼다고 해서 졌다고 저는 보는 건데, 그래서 저는 장동혁 후보의 승리 예상했던 건데, 지금 당 밖에 중도 우파, 강성 우파 말고 그 사람들을 결집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장동혁 후보가 이제 대표 선출된 다음에.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일단 과거의 발언은 문제 삼지 않겠으나 예. 앞으로도 계속 내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저려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인터뷰에 나와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 밖에 그 지금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당내 이 강성 우파라고 얘기하는 이른바 자유우파라고들 얘기하던데, 그 자유우파를 의식해서 어떻게 선거를 하죠? 아니 도대체 당심, 그래서 아까 당심과 민심의 역설, 이 괴리,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잖아요. 당심, 민심에. 선거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전 장동혁 후보가 마지막까지 강경한 발언을 내쏘았다고 보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와서 당내 입지는 강화될지 모르겠으나 당 지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정당 지도가. 정당 지도가 떨어지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정당 정치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밖에 중도를 의식해서 뭔가 외연 확장을 하고 중도적인 행보를 해서 당 지도가 올랐다. 오르면은 당내 그 강성들도 할 말이 없어요. 당 지도가 오르는데 공부를 아무리 안 해도 성적이 오르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네. 그건 똑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 이 장동혁 후보가 생각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쫓겨나요? 1년 있다가. 저는 그래서 약간 상당히 상황이 달라지지 최 교수님은 않겠냐. 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당위가 아니고. 장희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첫 일성도 이재명 정부 끌어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략적으로 강성 목소리를 이제 당권 레이스에서는 보여줬을 뿐이지 뭐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본인들 기득권에 방점이 찍혀 있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의 승리 이기는데 큰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럼 지방 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대선 때 확인한 지표가 있죠. 본인 지역구에선 이긴 거예요. 경남, 경북, TK, PK에서는 그래도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선거 국면에서 했다. 그러면 내 지역은 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이함이 사실 국민의힘에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예상이 아니라 당일 얘기했던 거예요. 네. 저도 예상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상은 안 바뀔 것 같다. 네. 강진우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인선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한길 씨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한길 씨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전한길 씨는 본인이 뭐 당직 같은 것을 맡을 생각도 없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 인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명직 최고 그리고 사무총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보면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도 본인이 공천에서 승리를 해야만 그래야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다음 정치 인생이 열린다라고 더 큰 정치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언제까지나 강성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 중에서 친한계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은 저는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가족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인물들이 올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하는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친한계의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끝나야 그 다음부터 뭐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던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초반에는 일단은 당을 장악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강성으로 네. 갈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당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치고 있는 또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른바 친한계 친장동혁 주도의 이 국민의힘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상황도 올까요? 뭐 박지원 의원의 예상 같은 분당을 할 만한 동력이 있을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23년 말에 아마 비대위원장 취임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2년이 채 안 됐어요. 이 정계에 입문한 지가 한 1년 한 7, 8개월 되는 셈인데 그 정도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구심력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아직은 의문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 전대 과정에서 저는 그게 그 최악 차악 표현도 상당히 검사스러운 표현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도 너무 콕 집어서 지금 그 해석이 필요 없는 거를 그 메시지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그 클리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해석하게끔 해야 될 사람들은 해석하지 않아야 되게 돼버렸잖아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메시지가 돼버렸다는 게 오히려 자충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예.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의 서사를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또 혹시라도 보수의 미래로 뭐 거론될 수 있는 가지의 하나로 옵션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한동훈 전 대표의 앞날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 제가 봤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불투명해요.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출마하지 말았어야지 이번엔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게다가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그 단일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했던 게 최악의 후보는 피하자. 자, 김무순 피하자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랬는데 네. 정책 메시지가 확실하게 분명하든가 아예 애매하든가 이랬는데 아주 중간적이에요. 게다가 지금 현재 당내 이 권력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동력을 많이 떨어뜨린 게 아니냐.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당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네. 최 교수님 하나만 더 짧게 네.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뭐 악수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악수 안 한다 그랬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딜레마입니다. 악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악수해야죠. 악수 안 하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든가
정치란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뭔가 합의를 모색하는 게 정치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법치죠. 재판이고 이제 구속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 정청래 대표는 정치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법조계 출신도 아니고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이 구조 자체가 계엄과 탄핵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만 정치적 수사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은 지금 어쨌든 간에 협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대표가 집권당의 대표가 언제까지 그렇게 협치에 네. 반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언어를?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도 이 모든 게 과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 지도가 나와주니까 괜찮은데 자꾸 대통령의 행보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행동 그런 것들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서서히 아마 스탠스를 바꿔 나갈 겁니다. 박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장동희 신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악수는 아니지만 당선 축하난은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받고서는 의례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악수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악수하냐 안 하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십거리성 관심 사안이 됐는데 양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 풀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양당 대표 모두 좀 충청도 출신 아닌가요? 충충입니다.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분 다 한화 이글스 팬일 걸 보면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충청도식 정치로 아마 나름대로의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뭐랄까요 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그 정치적 퍼포먼스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하나의 이글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검찰 개혁으로 가보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초안을 어제 발표할 예정이면 좀 미뤘습니다. 예. 지금 검찰개혁 4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고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이제 민주당의 뭐 장경태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등이 입법 발의를 해서 이미 계류 중인 안이 4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직제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검찰청법 폐지안,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그걸 폐기하기 위해서도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청법 폐기안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공소청 설치 법안. 왜냐하면 이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다는 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기소를 전담할 수 있는 이런 국가 기구인 공소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안 이 2번째 안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까지 해오던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어느 기관이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법안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있고 그러면 일반 이제 뭐 피해자나 고소인으로서는 어디에 어떤 수사권이 있는지 그 관할과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좀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안 이렇게 4 법안이 검찰청법 4개 법안으로 현재 이제 제출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짧게 들어도 이게 간단치는 않은 내용으로 보이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강진희 대변인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도 복잡하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런 형태로 했을 때는 불이익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희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전당대회 시절부터의 어떤 공약 같은 것들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 민주당에서의 안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네. 드리면은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행안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검찰 조직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뭐 능력이 출중한 검사들이 대부분 다 공소청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소만 예. 하게 되고 수사 능력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소청도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자라는 이야기도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장 이제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황운하 의원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 불이익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추석 전에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진희 대변인 추석 이야기를 했는데 최 교수님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몰라서요. 근데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사실 핵심은 검찰의 힘빼기일 텐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검찰로서 거듭나게 만드는 명칭은 달라지더라도 일 텐데 추적까지 이게 다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당정이 만났을 때 나왔던 얘기는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정부조직법을 만들자. 그거를 이제 추석 전까지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검찰개혁에 당정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하는 건 이걸 완벽하게 끝내자. 모든 걸 검찰개혁에 관련된 걸. 이거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했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당과 대통령이 조금씩 양보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찰청법 페이지, 공소청 설치해야죠. 중수청 설치해야죠. 또 국가수사위원회.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석이래야 지금 10월 6일인가요? 7일인가 뭐 날짜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때가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사안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금 수사 이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건데 검찰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아니 기소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추석 전에 마무리한다? 그렇게 꼭 날 정해놓고 입학시험 치르지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검찰개혁에 제가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층들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한 1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또 김인석 국무총리도 약간 수기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보수 계열 정당에서 권력 실패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갖고 그런 결과로 이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진보 계열 정당 이 권력의 경우에는 당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당이 오히려 좀 앞서가는 경우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의 어떤 균형자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명청 관계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와 힘의 이 균형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면 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얼마나 충실하냐라고 하는 것하고 검찰 개혁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생각과 이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괴리가 클수록 결국 역풍 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 정성호 법무장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관련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 변호사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